지난달 취업자가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이나 금융업 일자리는 큰 폭으로 줄었고 30, 40대도 취업차가 크게 감소하면서 실업자는 1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12조 6천억 원 상당의 13개 대형 민자 사업을 연내에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교통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경기 회복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관련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을 일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반인들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이 2조 5천억 원으로 그 전달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전세자금 수요가 지속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13개월 만에 가장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실업자 수와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도 동시에 증가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지난달 취업자 수가 많이 늘었다면서요? 얼마나 늘었습니까?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34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 33만 4천 명 증가한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취업자가 39만 7천 명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업종별로는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가 23만 7천 명 늘었는데요. 통계청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지원한 인구가 보건, 복지, 공공행정 분야에 취업자로 유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농림어업 취업자도 11만 7천 명 늘면서 취업자 수 확대에 기여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의 고용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5만 1,000명 줄어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 취업자도 6만 명 감소했는데요. 이는 15개월째 하락세입니다. 실업자 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달 실업자는 130만 3천 명으로 지난 2017년 2월 이후 2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실업률은 4.7%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했고 30대에서 50대 실업률이 증가했습니다. 청년 체감 실업률은 24.4%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상승했는데 이는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형 사업을 연내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민자 고속도로에 대한 요금 인하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네,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당초 내년에 착공 예정이던 대형 사업들을 올해 안에 착공하기로 했다고요?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어 민간투자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우선 내년 이후 착공 예정이었던 평택 익산 고속도로와 같은 12조 6천억 원 규모의 민자 사업을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의해 올해 안에 착공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례 신사선철도 등 내년 이후 추진 예정인 11개의 사업의 경우 민자 적격성 조사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제한하고 실시 협약 기간도 최대 18개월로 지정해 착공 시기를 평균 10개월 정도 줄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정 기자, 착공 기간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 투자 대상 시설도 늘린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53개로 한정돼 있던 민간투자사업 대상 시설을 모든 사회기반 시설로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자사업 제안서 검토 기관을 기존 한 곳에서 여러 군데로 늘리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은 민자 적격성 조사 시 경제성과 정책성 부분 평가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민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 함께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안에 민자고속도로 4개 노선의 요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할 방침입니다. 혁신성장 분야에 정책 자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정부는 우선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자금 지원 이력과 기업의 성과를 관리 분석하는 시스템을 15일 개통해 적재적소에 자금을 지원하고 사각지대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날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주요 부처와 11개의 정책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출범해 정책자금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인아입니다.
대내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경제 사정도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고용 지표에 민감하고 더 눈여겨보게 되는데요. 2월 고용 동향이 발표됐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라봐야 할지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 지난달 취업자가 13개월 만에 최대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12개월 연속 부진이 지속되다가 그 폭이 이제야 좀 완화된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반짝 반등했다. 네. 이 수치만 보면 아주 반가운 수치입니다. 네. 지난달에도 1월에도요. 뭐 10,000명이 좀 이제 상회하는 정도 심각하다. 물론 지난해 여름에는 뭐 3,000명, 5,000명 이랬던 적도 있죠. 그래도 이제 한 30만 명 내외가 늘어나야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계속 이제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26만 명이라니 이게 괜찮지 않나 싶기도 한데 문제는 이게 착시 효과다라는 게 지금 조금 면면을 뜯어보면 밝혀지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가 대폭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60세 이상이 39만 자리가 늘었습니다. 근데 이게 65세 이상을 보면 29만 자리 이상이 늘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놀라운 폭 아닌가 싶은데 정부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이 노인 일자리 정책을 지금 펴고 있죠. 그래서 이 분야를 보면은 굉장히 편향돼 있습니다. 이게 복지와 보건과 사회복지 분야에 집중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 일자리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늘어난 노인 일자리가 25만 개 정도로 추측되다 보니까 자연 증가분은 그래도 감소는 아니고 이게 10,000자리 정도 이상이 늘어났다라고 추정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대별로 뜯어보면 30, 40 일자리가 줄었다는 게 좀 뼈아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취업자가 늘긴 늘었는데 그렇게 막 마냥 반길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런 얘기네요. 네네. 사실 민간 부분에서 늘어난 일자리는 거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과거에 뭐 공공근로처럼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가 26만여 중에서 사실 25만 자리 정도를 차지한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정책의 시행의 결과다. 그래서 이걸 반기기에는 착시 효과라고 보는 것이 옳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30대 일자리는 감소했습니다. 11만 5천 정도가 줄었고요. 40대 일자리도 감소를 했습니다. 12만 8천 정도 줄었습니다. 상당히 좀 큰 폭 감소고 문제는 그럼 청년 실업률이 좀 낮았더라면 그나마 그래도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쉴 텐데 청년 실업률 높아졌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체감 실업률 있잖아요. 고용지표, 고용보조지표 3 이 대목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24.4%대 청년 실업률은 늘었고요. 그럼 이제 일반 전체 평균도 13.4%로 올라갔는데 이게 지난번보다 0.7%포인트가 올라간 것이어서 실업률은 더 치솟았다. 역대 최고치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를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사업 덕분에 그래서인지 이제 노인 일자리는 크게 늘었는데 지금 이제 30, 40대 취업자는 계속 감소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당연히 경제로서는 좋지 않은 신호일 것 같아요. 네,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가 뭐 늘어난 건 다행입니다. 노인 일자리까지 줄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정부에서 이러한 정책 시행은 저는 환영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거의 절반이 생계소득을 스스로 노동을 해서 벌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 극빈층으로 떨어지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연금 생활하는 분들이 그렇게 다수가 아니에요. 노인 일자리 느는 것 환영할 만한데 문제는 두 가지가 더 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30, 40도 다소 늘고 청년 실업률이 조금 호전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 허리층 주로 이제 경력자, 중년 세대와 그리고 청년층이 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제 위험 지수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체 실업자 수는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133만 3천 명. 사실은 이거 7천 명 정도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업자는 늘어나고 있다. 근데 노인 일자리가 증가해서 60세 이상 일자리가 많이 늘었으니까 나머지 세대에서는 오히려 더 줄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상대적인 평가를 해본다면 사실은 지금 적신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30, 40대 얘기를 해보면요. 30, 40대 이 종사자들의 비중이 높은 게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등인데 맞습니다. 특히 지금 제조업의 경우는 감소세가 10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1개월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조업이 사실은 산업의 뿌리고요. 우리가 이제 제조업 기반으로 또 일어선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조업 안에 또 뭐가 들어있냐면 주로 전자전기, 부품이나 장비 제조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전자도 지금 위험하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잖아요. 사실 전자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조업 전체 지수가 하락하는데 11개월 연속 하락하는데 이게 영향을 미쳤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부분이 좋아졌느냐? 건설업 쉽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도소매업 쉽지 않습니다. 도소매업 안에 특히 이제 음식, 숙박업,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계속 지금 뭐 악전고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호전된 분야, 산업 분야가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보건과 사회복지 분야 외에는 지금 모두 다 좀 암울한 상황이 현실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IMF가 투자, 고용, 소득 분배 등에서 이제 모두 우리나라 경제에 지금 빨간불이 켜졌다면서 네. 경고를 하고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정부는 추경카드를 꺼냈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됐죠. 그런데 이제 추경카드가 노인 일자리에는 지금 예산이 많이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네. 청년 쪽에 좀 쏟아 부어야 되고요. 그리고 3040 허리층을 위해서 어떻게 쏟아 부어야 되는데 추경을 어떻게 쓰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다급하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지수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이번 경우처럼 특정한 조금 공공근로를 강화할 수 있는 쉬운 부분에 쏟아붓게 되면 또 반짝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이고 질 좋고 안정적인 이러한 우리 가장 세대와 네. 청년 세대의 사회 진입을 위한 부분인데 최근에 정부 이제 올해 예산 보시면은 뭐 청년 창업 같은 데는 굉장히 또 대대적으로 쏟아붓고요. 대기업 포함해서 산업의 R&D 부분에 많이 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소상공인 지원도 계속 이제 하소연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문재인 대통령 2월 중순에 소상공인 150명과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때 예. 지원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결국은 또 예산 절벽 맞닥뜨리면서 예산을 더 투입하기 위해서는 지금 연초지 않습니까? 이제 1분기 마무리인데 추경 카드를 꺼내둘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정치권 문제긴 하지만 어제 오늘 이 국회 개원 이후에 지금 국회 상황, 정치권 상황 보면 야당이 또 거세게 반대할 거거든요. 무엇보다도 민간에서 조금 이 고용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부가 조금 호흡 가다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3개월, 6개월 바라보고 계속 좀 견인차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네. 전해봅니다. 궁금한 게 이번에 이제 대규모로 돈을 풀면 정말 네. 실업률이 나아질 것이냐 하는 걸 텐데요. 네. 나아질까요? 그랬으면은 지금 11개월 연속 하락하기가 어렵죠. 네. 청년 실업률 네. 그 급증도 그렇고 지금 3040 일자리가 합치면은 도합 30만 개 가까이가 지금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정확하게는 뭐 한 24만 자리 정도가 빠졌는데 지금 정부는 목표가 명확합니다. 연내 15만 일자리를 네, 그렇죠. 이제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녹록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게 정부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중장기적인 정책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다. 지금 당장 3월, 4월, 5월 느리기 위해서 지금 퍼붓기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간접 투자를 해서라도 민간 부문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현대중공업에 이제 인수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반대가 굉장히 크잖아요. 또 이제 거제 통영과 울산과 서로 이제 울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반대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데 이런 게 지금 비생산성을 강화하는 요인이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협력업체 지원에 손 놓고 있다. 이런 목소리들이 들린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고용에 쏟아붓고 있는 정부의 노력과 좀 엇박자가 난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전통산업들을 조금 부양시켜야 되는데 자동차 힘들어지고 있죠. 이미 조선이 힘들어져 있죠. 그런데 지금 이게 조선업에서 수주는 지금 역대 1위예요. 네. 이게 아이러니가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90%의 선박 수주를 우리가 갖고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종합적인 시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좀처럼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우리나라 고용 상황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학 졸업생이 대기업에 취업하기는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채용을 하지 않는 대기업이 많고 채용 트렌드도 경력직과 수시 채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네, 김현우입니다. 네, 많은 대기업이 올해 상반기 채용 규모를 줄일 계획이라면서요. 네, 한국경제연구원과 리서치앤리서치가 대기업의 올해 상반기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작년보다 채용 규모를 줄이겠다는 곳이 13%에 가까웠습니다. 아예 채용을 하지 않겠다는 곳도 7%를 넘어
정체 응답 기업 5곳 가운데 한 곳은 작년보다 채용을 줄이거나 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보다 더 많이 뽑겠다는 곳은 7.1%에 그쳤습니다.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은 곳도 46%나 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종업원 300인 이상인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126개사가 응답했습니다. 네, 대기업들이 채용을 줄이는 이유는 뭔가요? 경영 악화 때문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회사 상황이 어렵다가 30%, 국내외 경제와 업종 상황이 악화된 게 이유라고 답한 기업이 20%를 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언급한 기업들도 많았는데요. 응답 기업의 20%가 최저임금 인상을 채용 축소의 이유로 답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신규 채용 여력이 줄었다는 것도 5% 가까이 됐습니다. 네, 채용 방식도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불리한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응답 기업의 55% 이상이 경력직 채용이 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뽑는 수시 채용 비중도 증가했다고 답한 기업이 역시 절반이나 됐습니다. 올해 취업 준비생은 채용 규모가 준데다 채용 트렌드 변화라는 부담까지 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되는 내용의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네,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는 오늘 올해 처음으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을 처리했는데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법안에 대해 재석 238명 중 찬성 236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네,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국가 차원에서 재난사태 선포와 피해 조사, 복구 계획 수립도 가능해집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와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과 운용, 중앙대책본부 구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국회는 이 밖에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도 의무화했고 국내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10%를 차지하는 항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도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주춤하던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한진 기자. 네, 한국은행입니다. 네, 지난달 가계대출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한 달 전보다 2조 5천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종 가계대출 규제에도 지난해 4월 이후 쭉 5조 원대 증가폭을 이어오다가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지난 1월에는 증가 규모가 1조 1천억 원까지 줄어든 바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지난 1월은 연말과 설 상여금 등이 집중되면서 신용대출이 줄어드는 등 계절성이 강한 시기였다며 2월 가계대출 수치가 반사 효과를 얻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가계대출 증가도 걱정스럽지만 주택담보대출 동향이 더 관심사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는 2조 4천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한 달 전 증가폭이었던 2조 7천억 원보다는 다소 주춤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의 상당 부분을 전세자금 대출이 차지하는 등 전세자금 수요 지속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주택 매매 거래 위축 영향으로 증가폭이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지난해 4분기 서울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10분기 연속 상승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133.3으로 2010년 2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전체 주택 중 중위소득 가구가 살 수 있는 주택 비율인 주택 구입 물량 지수는 역대 최저치인 12.8로 서울에서 집을 구매하기가 더 어려워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부동산 소득세 탈루나 편법 증여 등 탈세 의심으로 세무당국에 통보된 거래가 그 전년보다 4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위반이 10,000여 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2,000여 건은 탈세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자금 조달 계획서 도입으로 검증이 강화되면서 탈세 의심 적발이 늘었다며 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롯데그룹이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로 유통에 이어 식품 사업도 접기로 했습니다. 중국 내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음료 공장 4곳을 매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롯데가 마트와 백화점에 이어 식품 사업까지 철수한다고요?
네, 롯데그룹이 그동안 중국에서 벌인 사업을 속속 접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내수 시장을 겨냥해 만든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음료 현지 공장 4곳의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롯데제과는 초코파이와 껌을 생산하는 베이징 공장과 초콜릿 공장을, 또 롯데칠성음료는 허난성 음료수 생산 공장과 베이징 주리 공장을 각각 매물로 내놓은 상태인데요. 롯데지주 측은 이와 관련해 사드 보복 이후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적자가 누적됐다며 중국 내 식품 제조 사업을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공장은 그간 중국 내수 물량을 담당해왔는데 계속된 사드 보복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힘들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겁니다. 네, 중국 내의 유통사업 정리도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롯데마트의 경우 지난해 중국 진출 11년 만에 매장을 모두 매각하고 철수 작업을 마친 상태입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말 텐진 동마루점이 문을 닫은 데 이어 텐진의 남은 마지막 지점인 텐진 문화센터점이 이달 말 영업을 종료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에 남은 롯데백화점 지점은 산둥성 웨이하이어와 쓰촨성 청두, 랴오닝성 선양 등 3곳에 불과한데 업계 안팎에선 이들 남은 지점도 정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대차그룹과 미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엘리엇 사이의 표대결이 예고된 가운데 양측의 발걸음이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사회이사의 역할을 강화하며 엘리엇 견제에 나섰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네, 현대차의 사회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이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다고요? 네. 현대차 사회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정몽구 회장에서 사회이사인 최은수 전 대전 고법원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현대차가 사추위원장을 사회이사에게 맡긴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대차의 사추위원장은 지금까지 사내이사가 맡아왔지만 올해 초 사회이사가 위원장을 맡을 수 있도록 이사회 운영 규정이 변경됐습니다. 네, 이렇게 사추위원장을 사회이사에게 맡긴 이유는 뭡니까? 이사회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현대차는 사회이사를 뽑는 첫 과정부터 사추위와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오는 22일에 열리는 현대차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라간 사회이사 후보 3명도 최 전 법원장이 주재한 사추위를 통과한 후에 이사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습니다. 네, 현대차가 엘리엇에 대한 견제에 나선 가운데 현대차 노조도 사측에 힘을 실어줬다고요? 네. 현대차 노조는 어제 엘리엇은 먹튀 배당 요구를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현대차 국내 개별 영업이익이 593억 원 적자로 사상 최대 경영위기라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인데 엘리엇이 비정상적인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들의 권고가 속속 나오는 가운데 현대차와 엘리엇의 표 대결도 점차 가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권세욱입니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갖고 있는 대기업들의 주주총회에서 어떤 의결권을 행사할지 사전 공개에 나섰습니다. 국민연금은 홈페이지를 통해 내일부터 20일까지 주총을 여는 23개 상장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공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현대글로비스와 신세계 등의 이사 선임안에 반대하는 등 11개사에 각각 1개 이상의 안건에 반대표를 낼 방침입니다. 신한카드와 현대자동차가 가맹점 수수료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신한카드는 수수료율을 1.89%로 조정하자는 현대차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현대차와 아직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한 삼성과 롯데카드도 현대차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락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보잉 737 맥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세계 각국이 해당 기종에 대해 운항 중단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와 싱가포르, 인도 등 전 세계에서 20개국이 운항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잉 737 맥스는 현재 전 세계 59개 항공사에서 387대가 운영 중입니다. 영국 하원 승인 투표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또 부결됐습니다. 투표 결과 찬성 242표, 반대 391표로 영국 의정 사상 정부가 의회에서 기록한 패배 중 4번째로 큰 149표 차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테레사 메이 총리는 예고한 대로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여부를 하원 표결에 붙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0.8% 내림세 2,139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04% 오름세 755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보실 종목들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롯데칠성과 롯데제과입니다.
지금 중국 공장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롯데칠성 현재 3%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롯데제과 같은 경우에는 0.26%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SK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현재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SK건설이 4,800억 규모의 UA 철도 공사를 수주했다는 소식이 올라왔지만 주가에 그닥 영향을 미치지 못한 모습입니다. 현재 2.43%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3.59%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지금 신한카드와 수수료 합의가 됐고 가맹 계약을 재개한다는 소식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입니다. 인재 유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이버는 임직원 스톡옵션으로 5년간 1,5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0.38% 내림세 13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